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강남 압구정에 최고 70층 높이의 아파트가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현재 압구정 지구는 6개 특별구역으로 나눠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중 2, 3, 4, 5 구역은 일종의 패스트트랙을 통해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2031년쯤 압구정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압구정 아파트 재건축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땅입니다. 집을 지을 땅을 공급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서울 안에 주택을 지을 빈 땅이 없으니 서울 밖에서 땅을 찾는 방법입니다. 흔히 신도시라고 하죠. 그런데 신도시는 늘 접근성이 문제입니다. 자급자족형 신도시를 목표로 한다고 하지만 정확히 말해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하는 이유는 서울에 넘쳐나는 주택 수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외곽에 집을 올리는 거죠. 다시 말해 신도시 거주자들 대부분은 서울에 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도심 안에 땅을 다시 사용하는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기존 아파트를 헐고 더 높은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도시 기능은 저하됩니다. 반포 지역에 저층 아파트를 고층 아파트로 재건축했더니 반포 지역이 상습 정체구역이 된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또 재건축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 인근 아파트 가격이 덩달아 올라가는 부작용도 생깁니다. 앞으로 서울 주택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지금 여러분은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두 가지 방안 중 어느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월 26일 수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한나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공부하는 언제나 역시나 박정호 시즌2입니다. 오늘도 동행자 안주희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유, 안녕하세요. 언제나 역시나 다 너무 좋은 수식어라서. 예. 자, 저희가 지난주에 인도를 여행을 했었잖아요. 예. 오늘은 이 나라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내전으로 세계 각국 국민들과 수단 국민들이 필사적으로 탈출하고 있는 나라, 바로 아프리카 수단입니다. 예, 요즘 뭐 수단 갑자기 이렇게 국제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나라가 아닌데 이 내전 때문에 정말 연일 보도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서 무력 충돌이 한 열흘 넘게 계속되다가 뭐 현지 시각으로 24일 월요일 양측이 72시간 정도 휴전 합의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나마 다행으로 우리 교민들은 다 무사히 귀환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너무 다행이에요. 작전명이 약속, 그러니까 프로미스였잖아요. 예. 관련 기사와 뉴스를 보니까 그 소말리아의 모가디슈에서 탈출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있잖아요. 예, 기억납니다. 모가디슈, 그것처럼 상황이 정말 긴박했던데요. 다시 한번 무사히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신 걸 축하드리고요. 무사 귀환을 약속을 지키신 우리 육군, 공군, 대사관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교수님, 제가 이번에 수단 내전 소식을 접하면서 좀 놀랐던 게 있어요. 어떤 점이 제일 놀라셨죠? 그동안 이 수단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꽤 들어봤는데 알고 있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제대로 수단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수단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동쪽, 리비아와 이집트 그리고 에티오피아와 차드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 수단. 수도는 카르툼, 국민의 대부분은 아랍어를 쓰고 종교는 이슬람교 수니파입니다. 이집트와 영국의 지배를 받다가 1956년 1월 1일 독립했지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쿠데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5일부터 또 정부군과 반군의 무력 충돌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번 내전의 원인 중 하나가 1년에 50톤 이상 금이 생산되는 금광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또 서방대 러시아와 중국이 벌이는 신냉전의 연장전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독립 이후 내전이 끊이지 않는 수단에 과연 평화가 찾아올까요?
네, 어쨌든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72시간 휴전 합의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예. 수단에 과연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수단 국민들은 아마 전쟁이 안 일어나거나 쿠데타가 안 일어나면 더 당황할 정도로 그 정도로 항상 불안한 나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예요. 네. 앞에서 이 금광, 신냉전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내전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이게 참 황당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가장 풍족하기 때문에 가장 어려워졌고 가장 풍족하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많이 나는 나라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수단을 설명하면선 이 사람을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우리 안주희 아나운서는 지난 20세기 전 세계 사람들 중에서 최악의 인물 그러면 뭐 히틀러 같은 사람들 네, 바로. 꼽으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사람을 최악으로 꼽습니다. 누구죠? 누구냐면 수단의 전 대통령이었던 바시르 대통령이라는 분이에요. 왜요? 뭐 분이라는 칭호를 쓰기도 싫을 정도인데 이 바시르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 30년 동안 통치를 했던 독재자이자 살인자이자 뭐 이런 30년. 분인데요. 네. 어느 정도로 최악이냐 하면 네. 원래 수단은 지금 국토 면적은 전 세계에서 한 10위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바시르 대통령이 이 수단 땅이 원래 더 컸거든요. 네. 그걸 다 띄워줬어요. 네. 무슨 소리인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수단은 전 세계인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자원인 석유도 많았고요. 그리고 금도 많았고요. 그리고 농사도 잘 지을 수 있는 아프리카의 보기 드문 나라 중에 하나예요. 조건이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죠. 네. 자,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이집트하고 접경하고 있는 지역에 할라이브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굉장히 비옥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홍해 근처에 있다 보니까 이게 전략적 요충지기도 해요. 네. 이거를 이집트에다 띄워줬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이제 황당한 거죠. 땅이라는 건 더 내 땅으로 이제 더 뺏어오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걸로 옛날에 전쟁도 많이 했는데요. 맞아요. 이 할라이브 지역은 원래 영토 분쟁이 있었던 지역인데 이거를 이집트에 덜컥 띄워준 거예요. 그다음에 더 황당한 게 네. 수단 바로 밑에 있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 이름이 남수단입니다. 남수단. 네. 남수단이라니까 느낌 확 드시죠? 원래 수단 땅이었어요. 네. 이 남수단 지역을 또 그 본인의 종교 성향과 맞지 않다고 해서 여러 분쟁들을 일으켰고 그것 때문에 남수단으로 분리 독립하게 되는 원흉이 됐던 분이 이 바시르 대통령인데요. 근데 이 남수단 지역이 어떤 특성이 있냐면 수단에서 석유가 나는 지역이 대부분 남수단에 있어요. 그런 땅을 또 내준 거예요. 그러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고요. 이분이 30년 동안 집권하는 과정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정도 아무것도 없냐 하면 원래 수단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정말 근처 국가들에게 어떻게 보면 패권 국가 노릇을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위치가 너무 좋아요. 네. 일단 수단을 관통하는 강이 하나 있는데 나일강입니다. 네. 나일강 그러면 옛날에 무슨 문명 떠오르세요? 바로 4대 문명지인 이집트 문명들을 많이 떠올리시거든요. 네. 바로 밑에 이집트가 있고 나일강을 바탕으로 그 4대 문명을 읽었잖아요. 그런데 이집트보다 강의 상류 지역에 있는 이 수단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집트의 나일강의 강수위를 우리가 막을 수도 있고 또 열어줄 수도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나일강 근처는 농사 짓기가 정말 좋은 땅들이 많아요. 그런데 수단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좋은 땅, 이렇게 석유도 가지고 있고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릴 이 금까지 가지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1인당 국민소득 집계하면 하위 10등 안에 꼭 들어가는 나라 수단. 그리고 최근 10년 동안 1인당 GDP가 계속 떨어져가고 있는 나라 수단. 그래서 아마 지금은 국제사회에서 집계하는 금액이 아마 1,000불 조금 넘을 거예요. 와, 아니 그렇게 계속 가난한 이유가 그러면 제일 큰 문제는 이 바시르라는 대통령이 네. 이 좋은 기회를 전부 다 놓쳐버렸고요. 이거는 비공식적인 통계입니다만 바시르 대통령이 그동안 했던 일이라고는 수단에 있는 이 엄청난 황금, 이 황금을 바탕으로 본인 사재만 축적했어요. 그래서 비공식적인 통계로 바시르 대통령이 해외에 은닉하고 있는 개인 재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9조 원 정도 될 거라고 보고 9조요? 있습니다. 예. 아이고.
근데 이 수단이 뭐 최근 바시르 대통령 때만 이렇게 못 살고 힘든 게 아니라 조금 더 역사를 거슬러 보면 계속 못 사는 나라로 귀결됐었는데요. 그게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황금 때문이에요. 금 때문에요? 예. 더 부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이 금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수단이 얼마나 금이 많은 곳인지 쉽게 알 수가 있는 게 수단의 북동부 지역에 누비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누비아라는 지역의 이 지명이 뭐의 어원이냐면 일각에서는 노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얘기하지만 그거와 함께 금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누비아 지역은 자갈보다 금이 많다라는 예칭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세상에. 세계적인 금광이 여기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집트 문명 그 기원전 4000년 시절에도 이집트 사람들이 이 누비아 지역의 누비아인들을 노예로 부려서 자신들이 필요한 금을 캐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너무 풍족하고 좋은 걸 많이 가지니까 이렇게 식민지 아닌 식민지가 됐고요.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렇게 수탈되다가 그 다음 어떻게 됐느냐? 유럽 사람들이 신대륙을 발견해서 네. 거기서 금을 캐기 전까지는 유럽의 금 창고 역할을 했던 게 이 수단입니다. 수단이군요. 워낙 금이 많다 보니까 유럽 사람들이 귀금속 얻으려면 무조건 수단 지역을 장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요소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나라는 이렇게 가진 게 많다 보니까 이렇게 발전을 못했고요. 요즘은 이 수단 지역이 또 산유국이다 보니 직접적으로 또 석유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은 부족하다 보니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로부터 이 원조를 받아서 이 석유 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쉽게 말해서 국제적인 강대국들의 일종의 놀이터 이렇게 돼버린 거죠. 주체적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네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더 궁금한 게 이번 내전도 그럼 금 때문인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금 맞아요? 맞습니다. 이번도요? 이번도 금 때문이에요. 사실 이번에 그 내전은 군부 두 진영의 싸움인데 네. 그중에 RSF라는 신속 지원군이라는 일종의 민방위 같은 민방위 같은 단체인데요. 여기를 장악하고 있는 군부 세력은 금광이 많은 곳에 터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 금광 개발 사업으로 그동안 그 엄청난 군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민병대들이 그동안 이 그 군을 유지하는 이 자금을 바로 금강 개발 사업을 가지고 하고 있었었는데 네. 이 민병대를 정부 정규군으로 편성하라고 하니까 쉽게 말해 금강 개발 사업도 뺏기게 될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런데 해외 이런 개도국과 관련된 어떤 곳을 가보면요. 네. 이 개도국에 고민들이 있어요. 뭐죠? 자신들이 이렇게 금이라든가 다이아몬드라든가 더 나쁜 곳은 이제 마약 같은 걸 재배하는 곳이 있다 하더라도 네. 그런 곳에서 그걸 재배하면 비싼 값에 어딘가 팔 수 있는 물건들은 분명한데 네. 본인들이 팔 수 있는 유통로 시장의 고객을 다이렉트로 이렇게 섭외하기가 쉽지 않겠죠. 바로 요점을 악용하는 글로벌 유통 에이전트들이 여길 많이 찾아와요. 에이전트. 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수단의 이 민병대를 지원하고 있는 바그너 그룹이라고 러시아의 민병 용병 단체 같은 곳인데요. 네. 이 바그너 그룹이 예전부터 수단 지역에 무기도 대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 수단 지역에게 이제 뭐라고 했냐면 야, 너희들 금 캔 거 내가 대신 해외에 팔아줄게. 그리고 내가 수수료 좀 받아가도 되지? 하면서 바그너 그룹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두고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도 본인들이 필요한 이 금을 여기서 확보하기 위해서 네. 이 수단이 홍해에 접경하고 있는 해안가에 러시아 군 기지 같은 게 있고요. 그 군 기지에 네. 러시아 함대가 정박을 하고 있어요. 수단 앞바다에. 수단에. 네. 그래서 이 금을 통해서 본인들이 커미션 받으면서 수단 군부가 필요한 자금은 자금대로 주고 네. 본인들이 이시독을 얻을 챙기는 건데. 이런 세력들이 많은 거죠. 아이고, 뭔가 답답한데요, 들을 때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단 사람들은 이렇게 황금 때문에 결국 불행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네. 여기서 뭐 수단 말고 또 금 때문에 가난해진 나라, 이 황당하죠. 또 있어요? 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루마니아도 그래요.
유럽 본토에서 그나마 금광이 많은 곳이 루마니아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루마니아가 유럽의 패권을 장악했다. 이런 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 실제 루마니아는 그래서 많은 유럽의 열강 국가들이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식민지 직할로 어떻게든 이 땅을 뺏으려고 했던 대표적인 국가였고요. 네. 금이 직접 본토에는 많지 않지만 스페인 같은 경우는 신대륙을 장악하고 나서 신대륙에서 엄청난 금을 가져오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과 달리 흔히 말해서 산업혁명, 물건을 직접 뭔가 생산하기 위한 노력을 거의 안 했어요. 금이 그렇게 우리 많으니까요. 식민지에 많은데 그냥 그 금 캐다가 필요한 거 사오면 되지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과 독일 같은 경우는 금 대신 석탄이 많다 보니 네. 이 석탄을 바탕으로 산업혁명을 할 수가 있어졌고 그래서 전 세계 패권 국가로 발돋움할 수가 있었는데 스페인 같은 경우 금이 많으니 우리가 굳이 왜 그걸 해야 돼? 아, 왜 그렇게 되는군요. 네. 그래서 스페인도 결국 유럽의 패권 국가에선 저 뒤에 밀려나는 상황이 돼버렸죠. 네. 자, 그럼 수단 국민들은 뭘 먹고 사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먹고 살지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먹고 살지 못하는 지역은 국제기구로부터 원조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또 다시 입에 담기도 싫은 바시르 대통령이 네. 차단해버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차단했느냐? 네. 21년도에 세계은행이 수단에 처음 들어갔는데요. 그게 50년 만에 수단 땅을 세계은행에서 처음 밟아봤어요. 50년 만에요? 예, 그러니까 워낙 치안도 불안불안하고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 세계은행이 주로 원조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해주는데 그런 것도 못할 정도로 나빠지다 보니까 네. 수단 국민이 너무 굶주렸고요. 이거에 대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마음 아픈 사진 하나가 국제사회에서 진짜 유명해진 사진이 있는데요. 아마 청취자분들도 같이 찾아보시면 재밌으실 것 같은데 네. 케빈 카터의 사진인데요. 어떤 사진이냐면 수단에 굶주린 아이가 수단 초원 한복판에 굶주려서 바로 쓰러지기 직전에 누워 있어요. 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독수리 한 마리가 저 아이가 조만간 죽을 거를 기다리면서 아이를 쳐다보고 있는 독수리랑 아이를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네. 사진을 보니까 저도 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죠?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맞아요. 이 사진이기도 사진은 했죠. 비난을 진짜 많이 받았죠. 아이 구조하지 않고 너 뭐 하는 거냐. 네. 비난을 정말 많이 받았고요. 결국 케빈 카터라는 이 사진사는 이 사진 덕분에 퓰리처상을 받긴 했지만 결국 그 비난을 감내하지 못해서 그런지 결국 자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결말이 예. 됐군요. 이 사진으로 수단이 얼마나 지금 험악한 상황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게 된 거죠. 바로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단 같은 오지를 방문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지 마셔야 됩니다. 그게 정답이군요. 예. 무슨 소리죠? 시간이 됐군요. 자, 오늘도 청취자분들의 식후 아메리카노 책임지겠습니다. 퀴즈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세 분에게 2잔씩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자,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원소기호 AU로 섭씨 1064도나 돼야 녹는 이것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수단에서도 많이 나는 노란 금속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관식입니다. 정답 문자로만 받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세 분 뽑아서 2잔씩 커피 쿠폰 바로 보내드릴게요. 네, 유료 문자 샵 8001번으로 네. 정답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어떻게 좀 수단 재미있기보다는 좀 마음이 비참했네요. 아프고 그죠? 자세히 알게 되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우리 안주희 아나운서 저와 함께하는 마지막 날이네요. 세 번째인데 아쉬워요. 그래도 저희는 안주희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 매일 아침 5시부터 네. 7시까지 FM4U 91.9죠. 메가헤르츠로 여기 세상을 여는 아침 안주희입니다 해서 우리가 또 뵐 수 있으니까요. 네. 많이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네, 새 아침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네, 저희 바로 끝내면 안 돼요. 네. 아직 저 말씀드릴 게 더 있거든요. 아하. 네, 자, 이런 수단을 우리가 보면 중요하게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어요. 네,
황금을 가진, 그러니까 값진 이 그 재산을 가진 국가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거에 도취돼서 못 살게 되는 국가들이 많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어머나, 너무 좋은 교훈인 것 같아요. 네, 와. 그런데 황금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사는 나라가 딱 하나 있습니다. 네, 그거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네. 바로 중국이에요. 중국이 황금을 소비하는 방식과 중동과 여타 국가들이 황금을 소비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거든요. 네. 그걸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게 중국의 금은방을 가봤을 때랑 저기 두바이 지역이나 유럽의 여러 명품 그 거리에 네. 그 금은속방을 가보면 그 금이 다르죠. 어떻게요? 중국은 내가 장신구로 소비하려는 금이 아니라 전부 덩어리예요. 금 두꺼비, 금괴, 큰 금 열쇠죠. 이 금은 어딘가 가치를 저장하려는 목적인 거죠. 우리가 중요한 걸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쉽게 아실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끝까지 또 배우고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셨습니까? 저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법으로 돈 문제 해결해드리는 억울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법무법인 로윈의 조세영 대표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억울한 사연 해결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오피스텔이나 상가 분양 계약과 그 파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실 상가, 소상공인분들은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죠. 근데 최근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이자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 상가 분양 해약하는 분들이 요즘 부쩍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고금리와 이 주택시장 침체의 여파로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투자용 부동산 시장이 급냉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분양권 시장에는 이 분양가보다 더 낮은 금액에 내놓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라고 불리는 물건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부동산 과열기였던 2020년, 2021년경 분양했던 물건들은 당시에 분양가 제한도 없었고 전매도 자유로워서 또 한창 상승기였기 때문에 평당 분양가가 그 이전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아졌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변한 이후에 잔금 지급 시기가 다가오게 되자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겠네요. 오피스텔이나 상가 분양받고 마음고생하시는 분들 실시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나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는 유료 문자 샵 8001번으로 내용 보내주십시오. 조세영 변호사님이 아주 시원하게 상담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우선 하나하나 살펴보죠. 우선 계약하게 되는 단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오피스텔은 보통 어떤 식으로 분양 계약을 하게 되나요? 일반 아파트랑 똑같습니까? 교수님 혹시 길거리 지나다니시다가 예. 아주머니 분들이 휴지나 행주 나눠주시면서 모델하우스 구경만 하고 가세요. 이렇게 호객행위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정말 많이 봤고요. 심지어 전 자주 들어가 보는 편입니다. 살펴보시는군요. 예. 이렇게 호기심에 모델하우스에 들어갔다가 덜컥 계약까지 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고 문자나 인터넷 광고를 보고 괜찮겠다 생각을 해서 연락을 했더니 일단 오셔서 이야기만 들어보셔라 라고 권유를 받아서 찾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이야기만 들으라고 하더니 계약을 자꾸 하라고 하고 뭐 나중에 계약을 했지만 계약 취소하려고 전화만 주시면 계약금도 돌려준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냐면 일단 마음을 가볍게 해드려요. 예. 보통은 계약금 정도만 있으면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분양대금 자체는 1억 원짜리의 상가인 경우에 그 10%인 계약금 1,000만 원만 수중에 있으면 투자가 가능하고 중도금은 무이자 대출이 된다. 또 어차피 잔금 치르기 전에 프리미엄 얹어서 전매하면 되고 잔금을 치르게 될 경우라도 나중에 보증금을 받아서 치르면 된다라는 식으로 아주 가볍게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예. 또 해당 지역의 개발 호재 같은 걸 좀 과장하거나 허위로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앞에 지하철역이 들어온다. 그 지역이 관광 특구로 지정될 예정이다. 사실 여기 입지 너무 좋은 곳이라서 서로 분양받으려고 줄 서 있는 상황인데 회사 물건으로 살짝 빼놓은 것을 특별히 소개를 드리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고 먼저 입금하면 계약 기회를 부여해 주겠다라는 식으로 마케팅을 하기도 합니다. 예.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면서 사실 아파트는 너무 비싸서 매수하기가 좀 어려워진 이 젊은 세대 분들이나 예. 또 적은 돈으로 투자를 하거나 노후 대비를 원하는 분들이 이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곳으로 눈을 돌리게 됐고 쉽게 분양 계약을 체결하게 되신 겁니다. 예. 뭐 계약했다가 파기하고 싶을 경우 뭐 파기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많은데요. 실제 파기 가능한가요? 네, 이게 단계별로 방법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가장 가벼운 단계는 1단계로 이제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납입했지만 그 계약을 체결한 경위가 전화 홍보를 받았거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길거리 호객 행위를 통해서 체결한 경우라면 14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예. 우리 법은 이 사업장 이외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거나 유인해서 계약하게 하는 것을 방문 판매라고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문 판매법을 통해 소비자 보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특별한 입증 없이도 계약서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만 청약을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그대로 철회가 되는 시스템인데요. 이때 철회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내용 증명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 통화로 철회하겠다. 이거는 나중에 내용 증명에서 어떻게 증빙을 받을 수 있나요? 뭐 날짜가 입증되는 통화 녹음이 있다면은 증빙은 가능하겠지만 그게 뭐 또 허위다, 뭐 실제 녹음이 아니다, 책임자에게 통지한 것이 아니다,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용 증명 통지가 가장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만약에 날짜를 잘못 적거나 해서 14일이 지나면 그때는 어떻게 하나요? 네, 이게 2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4일이 이미 경과됐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이 방문 판매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때는 계약금 계약 해제 주장을 하면서 아쉽지만 납입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납입하기 전까지만 가능해요. 중도금을 납입한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중도금을 납입한 이유라면은 이게 좀 중도금 대출을 일으키는 서류에 이렇게 자서만 하신 경우라도 중도금을 납입한 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단순 변심에 의한 일방적인 계약 해제는 어려워집니다. 물론 시행사랑 얘기를 해서 쌍방 협의를 통해서는 얼마든지 해제가 가능하지만 시행사 쪽에서는 당연히 해제해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겠죠. 예. 그래서 이때는 시행사 측에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제 주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마음이 바뀌었어요는 안 되지만 시행사에 귀책 사유가 있으면 중도금 납입한 이후에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대표적인 시행사의 중대한 귀책 사유는 뭐가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대한 귀책 사유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 뭐 가까이 들어선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예. 지하철역이 해당 건물 지하층으로 아예 연결되는 통로가 들어온다라는 예. 식으로 광고를 하면서 도면과 조감도까지 보여준 사례였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수백 미터 떨어져 있었던 경우라든지 아니면 복층이 있는데 복층에서 걸어 다니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홍보를 했는데 다 지어지고 나서 보니까 복층 층고가 1.2m 정도밖에 안 돼서 아예 성인이 일어날 수 없게 된 예. 경우. 그리고 입주일이 고지된 입주 예정일보다 3개월 이상 지연이 됐는데 그 경우에도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은 안 되고요. 특별한 사정도 없이 그냥 단순 지연된 경우. 이런 경우라면 시행사의 중대한 귀책 사유라고 인정되는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주신 그 사례들은 거의 사기 수준의 중대한 귀책 사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하철역 가깝다고 했는데 그 가깝다는 게 사람마다 감이 다르니까 뭐 바로 코앞이 아니라 몇백 미터 떨어진 거 이걸로는 귀책 사유가 안 되고 지하철역이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이 얘기했었을 때 이건 된다 이런 의미시네요. 네. 예, 그러면 보통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 보통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이 또 시행사 그 해당 직원이 아니라면서요? 네, 수분양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요. 이때 처음 계약을 소개하고 광고하고 소통하고 설명해주는 그 상대방은 통상 시행사 직원이 아니라 분양 대행사 직원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분양 계약이라는 것은 당사자로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가 있는데 시행사가 이 공사를 발주하는 주체고 시공사는 건설을 하고 신탁사는 돈관리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행사는 분양 관련 업무를 직접 하기가 어려워서 예. 분양 대행사라는 곳에 일임하게 되는데요. 네.
이때 분양 대행사 직원은 이 계약을 체결하는 만큼 수수료를 받아가는 구조라서요. 아무래도 허위 과장까지 동원해서라도 수분양자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하도록 만드는 게 자기의 임무입니다. 예. 그래서 명함에는 시행사 이름이나 분양하는 그 건물의 브랜드 네임이 써져 있는 경우가 꽤 있지만 실제로는 시행사 소속 직원이 아닌 거죠. 예. 특히 이 분양 대행사의 경우에는 분양 기간에만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형태가 많아서 분양 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계약을 주도한 직원이 누군가 찾지를 못해서 책임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어떤 직원이 이걸 설명했다라는 게 찾아지더라도 뭐 대행사에서 시킨 것이 아니라 직원의 일탈이다라는 식으로 돌리면서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짜 이럴 땐 진짜 또 애매모호해지겠네요. 네, 소비자가 이 분양 과정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설명을 들었는데 실제로는 아니더라라고 속은 부분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이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해야 되는데요. 이 주된 피해 자체가 아무래도 말로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일견 생각해보면 시행사 소속 그 직원도 아닌데 그 브랜드가 붙어있는 명함을 들고 저에게 뭘 설득했다? 그냥 이거 사기라고 보면 안 되나요? 이제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 명함에 이제 시행사 로고나 이런 부분이 찍혀 있긴 한데 자기 분양 대행사 이름도 이렇게 조그맣게 써놓는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요. 아무래도 이게 위임 관계이기 때문에 시행사가 아예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예. 여기에 이제 일을 맡긴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행사는 분양 대행 계약 자체를 근거로 피해를 방관하는 편이고요. 분양 계약 당시에 그 수분양자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여기에 사인하세요, 여기에 사인하세요 해서 사인했던 서류들이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러이러한 부분 확인했음, 이러이러한 부분 설명 들었음이라고 체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중에 들여다보면은 수분양자분들이 이 부분을 아주 불리하게 작용되는 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억울한 사례들이 정말 많겠습니다. 네, 사례들이 많은데요.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분양 당시에는 계획이 전혀 없었던 기둥이 아주 크게 상가 중앙 부분에 떡하니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이게 기둥이 있다는 것은 그 공간을 사용하는데 엄청난 제약이 발생을 하잖아요. 창문도 여는 부분이 어려워졌고 생각해놨던 가구도 들이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경우라면 해제까지도 가능하지만 예. 판례 중에는 뭐 그 기둥으로 인해서 손해본 면적만큼 그 평당 계산해서 돈으로 손해배상해라 라는 결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뭐 다락방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직원 말에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았는데 입주 시점에 와서야 이 스프링클러가 너무 돌출이 돼 있어서 이 다락방을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걸 알게 되신 거예요. 근데 나는 이렇게 분양 홍보를 한 적이 없다라고 건설사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근데 사실은 이게 다락방이 있다는 이유로 다른 호실보다 더 비싸게 구매를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입증 자체가 힘들면 해결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저희 같은 이제 연구자들은 연구소 조그만 거 설립해서 운영하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럴 경우 제일 많이 찾는 곳이 지식산업센터라는 건물들을 저희가 입주를 많이 하는데요. 여기 분양에도 좀 조심해야 될 게 진짜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보다는 층고가 좀 높게 설계가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들면서 분양 계약할 때 여기 그냥 단층으로 돼 있지만 층고가 워낙 높아서 나중에 복층으로 개조해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이 복층 개조나 시공은 건축법 위반의 소지가 큽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건축하려거나 수선하려면 허가를 받거나 미리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단 개조는 강제 이행금 부과 대상이나 철거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광고를 했던 걸 믿고 계약한 걸 그 바탕으로 해서 나 계약 취소하겠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심각하다면 승소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정작 지식산업센터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산업을 하는 기업들에게
나은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내부에 오피스텔이 있긴 있는데 지원시설로 허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식산업센터 내 오피스텔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처럼 홍보해서 기업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분양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계약하시라고 하고 나중에는 이 해당되는 사업자 등록을 허위로 하게 만드는 식이라고 해요. 맞습니다. 개인 이름은 못 되지만 뭐 회사명에 하나 차려서 들어오면 된다. 이런 홍보도 하는 걸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불법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과 수익형 호텔 이런 이름들도 주변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이게 참 헷갈리실 수 있는데 생활형 숙박시설은 취사시설을 갖춘 장기투숙형 숙박시설입니다. 말 그대로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숙박업 신고가 필요하고 주택으로는 이용하실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주택으로 이용할 수 있고 전세나 월세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해서 분양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수익형 호텔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건 호텔 객실을 분양해서 위탁 운영사의 운영을 맡겨서 수익을 나눠 가지는 방식인데요. 더 복잡해지는 거죠. 시행사, 신탁사, 분양 대행사 외에 위탁 운영사까지 등장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위탁 운영사는 호텔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수분양자들에게 정산해 줄 의무가 있는데 분양할 때는 당연히 높은 수준의 수익을 보장한다라는 문구로 투자자의 관심을 끌지만 실제로는 수익률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수익금 정산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식의 문제가 있어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수익형 호텔 같은 경우는 약간 교외 지역에 한적한 데 많이 짓다 보니까 내가 이걸 다시 팔고 싶어도 팔리지가 않을 때가 많아서 참 애를 먹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 허위 과장 광고 이게 아마 방금 말씀 주셨던 사례들의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은데 이런 건 법에서 원래 원천적으로 규제하면 안 되나요? 네, 법이 있습니다.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는데요.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행위로 공정한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이런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거는 뭐 이건 어쩔 수 없이 우리 스스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오피스텔, 그다음에 수익형 호텔 뭐 이런 우리가 좀처럼 친숙하게 접하지 못한 사례들도 많이 봤는데 요즘 최근에 부동산 시세가 많이 하락하면서 이런 사례들이 더 많이 늘고 있죠. 네, 투자 목적으로 체결한 분양 계약에서 시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분양을 받았는데 예상과 다르게 시가가 오르지 않거나 더 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그런 시가의 하락을 이유로 해제는 할 수 없지만 일단은 계약 해제 의사 표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도는 해보시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시가가 떨어져도 시도는 해보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오늘도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실제 적용 가능한 내용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영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김국환의 타타타입니다. 황금을 탐해서 또다시 전쟁을 일으킨 수단 군부가 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오늘 정답 당연히 금이죠. 커피 쿠폰 받으실 분 3분 말씀드리겠습니다. 8897님, 8454님, 6662님 3분 축하드립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비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거지 그런 거지.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